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의 세 번째 시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공유경제 부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서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깊게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크라우드 펀딩이란 게 뭔지, 그다음 집단지성과 크라우드 펀딩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와 플랫폼은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텀블벅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서 온라인 서명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라우드 펀딩이라기보다는 집단지성의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서명운동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현실과 변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 행동하는 세계인 AVAAZ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시민들 스스로 전 세계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글로벌 행동 커뮤니티입니다. 6개 대륙에 걸쳐서 활동하는 아비즈 팀원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아비즈 캠페인은 15개 언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서 서명, 언론 캠페인에 기부하고 오프라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메일 전화 걸기, 정부 상대 로비 활동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활동의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로서는 예전에 회원들이 자발적인 청원서와 제출과 온라인에서의 서명 활동을 진행하여서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주요한 사건, 예를 들어서 참고래 학살, 참고래를 무분별하게 남획을 하면서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팔레스타인에서의 어떤 평화운동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서명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사회의 주요한 이슈나 문제점들, 개선점들을 바꿔나가는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세상은 많은 국가들과 많은 사람들, 구성원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점점 글로벌화된 그런 사회 체제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서 이런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어떤 특정한 이슈와 방향성을 가진 그런 운동들이 우리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들, 이런 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자신이 관심이 있는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 이런 글로벌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학생분들을 위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는 뭐 아그로항장 게시판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이런 역할을 사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국민청원 게시판도 사실 비슷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서명운동이 다 올바른 건 아니죠. 하지만 집단의 뜻을 모아서 그것을 표출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표출을 해서 해당 부처나 아니면 해당 관련 기업에게 그런 것을 묻는 것, 이것은 사실 별거 어떻게 보면 저런 거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기도 하고 기업이 잘못된 행동을 멈추기도 하고 이런 사례는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키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민들이 힘을 모으는 작업.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잘못된 것들,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았던 것은 우리 한국 국민 전체의 어떤 지혜와 노력과 어떤 그 행동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집단지성의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이러한 어떤 공유경제와는 되게 어떤 관계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속한 사회,
또는 우리가 속한 세계를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는 어떤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이러한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이고, 이러한 집단적인 움직임 자체가 이러한 어떤 공유적인 우리가 사는 사회나 세계를 공유적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되게 독특한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 기부 활동도 들 수 있겠죠. 온라인 기부 활동은 사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열악한 환경에 처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그 청소년 가장도 문제가 있겠고요. 아니면 쪽방촌이나 이런 데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가난한 빈곤한 독거노인들의 문제도 있겠고, 우리 사회가 다 일일이 이렇게 보살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온라인 기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그런 어떤 돈을 모아서 십시일반이라고 하죠. 조금씩 모으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으면 큰 돈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기부로서 이어지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떤 좀 이렇게 누군가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주는 우리가 행동이라서 우리한테도 되게 많은 자부심과 어떤 자신감과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부라고 하는 것이, 오프라인에 기부하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대체 어디다 기부하는 거지? 하지만 이런 것이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 기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꾸 마련이 되면서, 이런 어떤 기부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약자나 마이너리티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이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작업도 공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그 집단지성이 작동시키는 어떤 그 펀딩, 투자,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는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킥스타터를 들 수가 있어요.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그 19세기 청년 오큘러스 리프트가 어떤 그 가상현실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상품으로서 판매해서 유통을 시키고 이윤을 실현시키려면은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킥스타터에다가 자신의 의견, 자신의 아이디어와 어떤 그런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킥스타터를 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돈을 모아서, 근데 그 돈은 적은 돈부터 많은 돈까지 굉장히 다양한 금액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킥스타터가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금했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문 투자 회사에서 이제 그 투자를 받거나 이런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또는 이런 기술 기반의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크고 작은 돈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그 비즈니스로 실현시키는 거, 이런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그런 어떤 은행이라든가 이런 식의 대출이 없어진 건 아니죠.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은 굉장히 많은 다중의 사용자, 다중의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의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런 판단들, 그런 판단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죠. 영화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영화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어떤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 어떤 준비와 아이디어가 있고 역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받지 못해서 못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런 것을 펀딩을 받아서 영화를 찍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벤처도 있겠고, 스타트업, 뭐 창작, 음반, 뭐 농업, 거의 많은 분야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우리가 되게 주요한 방식으로 하나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그 크라우드 펀딩은 집단 지성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해주고 영화 제작비를 주고 뭐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주고 이런 거라서 이것을 집단지성이 투자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집단지성의 주체는 누구냐? 물론 SNS 사용자, 온라인 사용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물론 여기에도 벤처 투자자들도 여기에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합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곳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라우드 펀딩은 이 크라우드 펀딩 법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갖고 또 그냥 사기쳐서 그냥 도망치는 놈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뭐 법적으로 하려면 되게 많겠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걸 보고해야 될 의무도 규정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법적으로 이런 것들도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투자에 대해서 리워드를 어떻게 해주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리워드도 방식을 밝히게 돼 있어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텀블벅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책을 내고 싶은데 텀블벅에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어떤 그 책이 어떤 책인지를 얘기를 하면 그 책에 대해서 막 투자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책을 나온 다음에 그 책을 보내드립니다. 뭐 또 아니면 뭐 몇천 원인 사람들한테는 온라인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리워드를 다 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굉장히 사회적 의미가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뭐 장애인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한다. 뭐 그들한테 맞는 뭐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들의 실태 조사를 장애인들 스스로가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받는 게 뭘까요? 이윤이 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죠. 그랬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책갈피 정도를 받는다거나 10,000원 이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좀 기부하는 그런 행위로서도 쓰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뭐 세월호에 관련된 영화를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세월호에 관련된 기록 영화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한 활동보다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씩 자신들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탬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셜 펀딩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 하면, 보통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다면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바로 이런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여서 소셜 미디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알리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게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내가 좋아하는 감독이 찍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준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준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죠. 그런 활동이 음반에서도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반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가 이번에 새로 음반을 만드는데 어떤 전형적인 투자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좋아하는 팬들이 우르르 깡깡 이제 거기다 지원을 많이 하죠.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국악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국악을 좀 좋아하는데 국악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이윤이 나는 공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윤이 많이 나는 공연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공연하게끔 하려고 사람들이,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투자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차여지면 이 정도면 공연할 수 있을 정도다 싶으면 그걸로 돈을 모아서 공연을 하죠. 그럼 사람들한테 리워드로 얼마 이상 이제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는 뭐 입장권을 준다거나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죠. 그걸 가능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마당극을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뿌듯한 자신의 어떤 사회적 그런 유능감을 높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을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사례라서 이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HMD, 이거는 뭐냐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머리에 탁 쓰는 그런 도구예요. 이것은 지금은 되게 많이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이런 기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기계가 어떤 우리가 뭐 사람들이 현실 가능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 뭐 599달러? 599달러 우리나라는 얼마인가요? 1000달러가 1000달러가 얼마죠? 1000달러가 100만 원인가?
그렇죠. 1000달러가 100만 원이니까 요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7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면 큰 돈,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이 그 가상현실을 보는 이걸로써 예를 들어 이거는 게임도 할 수 있고 어떤 콘텐츠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뭐 심지어 영화도 볼 수 있고 만화도 볼 수 있고 뭐 엄청나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살 수는 있는 금액이죠. 근데 과거에는 훨씬 비쌌어요. 기능도 떨어지면서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현실을 보는 게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어떤 장치인데 이것을 18살인가 19살인가 이때 이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것을 결국은 이제 그 킥스타터라는 곳에서 이것을 이제 모금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300달러 이상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오큘러스 리프트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리워드를 밝혔고 이것을 통해서 250만 달러를 모금받아서 오큘러스 이것을 VR을 창업을 하고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아주 성능이 좋은 거를 만듦으로써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엄청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오큘러스 리프트를 페이스북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페이스북이 이 오큘러스 리프트를 갖고 새로운 이 페이스북의 새로운 가상현실 소셜미디어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이렇게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연평해전 영화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영화죠. 이거는 연평해전에 관해서 600만 명을 동원한 관객인데 이게 이제 그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기획과 아이디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 배우들이 하차하거나 막 이런 일도 막 그래서 계속 이거를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돈을 몇 차례 걸쳐서 저기를 했죠. 여기서는 이제 그 리워드가 뭐였냐면 엔딩 자막에 이름을 올려주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영화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그죠? 영화 되게 재미있고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거기 넷플릭스에는 전 세계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 영화가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제서야 정말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화가 많이 성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 애호가들,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 있더라도 영화에 충분히 이런 펀딩을 할 만한 그런 되게 마니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귀향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제시대 때 받았던 어떤 성적인 착취 이런 것들을 영화화시킨 거죠. 그런 걸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 사실 이런 영화는 상업성과 대중성은 떨어져요. 하지만 이런 영화는 잘 만들어져서 제작될 필요가 있죠. 작품성에서는 되게 뛰어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지만 상업성은 뛰어나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많은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14년 만에 만들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이 크라우드 펀딩은 굉장히 대중들이 사회적 의미를 두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그 마니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상현실을 대체 누가 봐. 하지만 가상현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게임 마니아들. 그래서 가상현실 게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마니아적인 또는 사회적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주제들이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스토리 펀딩 다음 카페에서 운영하던 스토리 펀딩이라는 것도 있어요. 스토리 펀딩도 굉장히 책, 음악, 영화, 철학, 예술, 기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컨텐츠 창작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하던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창작 지원 플랫폼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라이프 저널, 역사 사회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슈를 올려놓으면은 거기다가 어느 정도 성공이 됐다 이런 것들이 많이 떴죠.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해서
8억 원 정도가 됐고, 크라우드 펀딩에는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만들어냈죠. 여기서 성공한 그 캠페인 사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반려동물, 그 다음에 조선소, 그 다음에 역사 이야기, 호흡기, 광주, 역사교육, 미세먼지, 기타, 미혼모법, 아이 성장 동화, 리딩,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스토리 펀딩 같은 경우도 되게 어떤 문화예술, 창작,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 뭐 이런 것들, 사회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펀딩은 어떤 면에서 텀블벅 이전의 것인데, 여기는 어떤 창작자들이 이거 어떤 컨텐츠 스토리를 창작하는 창작자들이 댓글을 통해서 틈틈이 사용자들한테 이야기를 듣거나 평가를 듣거나 조언을 들으면서 만들어 나간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그럼 영화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만들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웹툰도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웹툰도 만들어지면서 이제 광주 항쟁, 광주 시민항쟁을, 민주항쟁을 이제 웹툰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광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자기 경험담도 계속해서 창작자들이 그런 소재들을 갖고 더욱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어떤 웹툰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크라우드 펀딩은 많은 사람들, 집단지성이 결합되는,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집단지성이 결합되는 이제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아마 텀블벅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텀블벅은 예술, 문화 콘텐츠 이런 기반으로 해서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걸 만든 것은 영화를 전공한 어떤 염지승과 디자인을 전공한 소원영이라는 분이 4명의 멤버들과 같이 만들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영화나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는 사실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성공적이에요. 영화, 디자인, 음악, 건축, 사진, 패션, 연구, 기술 이런 쪽이 이제 많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2013년에 그냥 통계낸 거로는 뭐 9,000개 가까이 되는 거고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여기는 이제 텀블벅은 다양한 분야의 시도들을 권장하면서 지원하는 특징이 있고요. 창작물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영향 행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독립적인 프로젝트 제작에 큰 장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은 후원의 대가로 완료 시에 어떤 리워드로 기념품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후원금의 금액에 따라서 많이 차등적으로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이 지난 다음에 목표 금액이 달성해야만 그 금액이 이체가 돼요. 그래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곳들이 되게 잘 돼요. 어디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음반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뭐 음악이라든가 공연 이런 쪽, 공연 같은 경우는 되게 스타들이 관련이 돼 있고 그 팬덤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팬덤이 형성돼 있는 분야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다이어리 이런 것들, 우리가 서점 같은 데 가서 보는 다이어리들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예술적인 가치가 있거나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단지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집단지성은 어떤 거를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지성에 대한 논의는 참 많고 그런데 되게 어려운 얘기기도 해요. 우리가 꿀벌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꿀벌이 꿀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죠. 역할 분담이 돼서 굉장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꿀통을, 그러니까 그 꿀벌집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개미떼들이 아주 분업이 잘 돼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막 역할 분담해서 움직이죠. 이런 것들을 갖고 이걸 집단적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집단지성이 되게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위키피디아처럼 다중의 사람들이 어떤 협업을 해서 하는 집단지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처럼 이렇게 집단지성의 행동이 이렇게 펀딩을 하는 것처럼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돼서 완성이 되게끔 하는 것도 집단지성의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굉장히 이런 건데 그 중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참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만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대중들이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대중은 크라우드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 이 아웃소싱은 외부 자원 활용이라는 뜻인데 대중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한다라 해서 이걸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크라우드 소싱이 활발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매우 활발하고 특히나 이런 어떤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나 다 언제 어디서나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서 공유지적 활동은 오프라인을 변화시키고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다양한 사례를 낳고 있어요. 서명운동에서 기부 또는 협업의 형태까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공유지가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고 이 안에서 창조적인 행위가 많이 벌어지는 것, 이것을 창조적 공유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창조적 공유지 시대, 이런 것이 아마 우리의 그 공유 경제의 그러한 지향하는 방향이고 그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이제 공유 경제는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